예, 안녕하세요. 예, 권영장이라고 합니다. 뭐 명함 되게 많죠. 제 이름이 끝에 장자인데 뭐 집에서는 가장인데 뭐 계속 붙어요. 이제 저도 이제 연구원에 한 29년 꽤 다녔죠.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저희들도 퇴직할 나이 때쯤 되니까 이제 이런 뭐 열심히 했다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거쳐가는 그런 또 시기네요. 그래서 일부러 자랑하려고 적어놓은 건 아니고 조금 나이가 들고 머리 허해지면 이제 슬슬 이런 게 조금 붙더라고요. 박사학위 하고 연구원에 한 30년 가까이 있으면 알게 모르게 또 이렇게 한 번씩 돌아오는구나. 옛날에 어렸을 때는 야 저런 거 한번 해보면 좋겠구나 했는데 해보니까 뭐 별로 돈도 안 되고 에너지만 딸고 별로 이거를 한 40대 초반쯤에 하면요 경력 써먹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여기 전부 다 해양 쪽이시고 저는 이제 해양 관련된 것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하고 이제 연구도 같이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이제 컨테이너 쪽인데 왜 컨테이너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만드냐? 접이식 지금 오늘 얘기하려는 건 이제 메인은 접이식 컨테이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접이식 컨테이너는 전 세계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네덜란드나 전부 접고 싶어 난리가 났어요. 우리 1953년에 컨테이너 말콤이 처음 만들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접으려고 30-40년 동안 연구했는데 아직도 못 접고 있어서 저도 한 10년 전에 이거 한번 접어보겠다라고 했는데 야 철도연구원에서 네가 뭘 왜 저걸 접어 이제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저희 연구원이 사실은 이름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인데 그 안에 대중교통 그다음에 그 물류의 연구를 같이 이렇게 세 개를 왜냐하면 지금 대중교통 기술개발 연구한 데가 따로 없고요. 정부 출연 연구원 중에 그다음에 물류를 따로 연구한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쪽은 엔지니어들이 한 500명 정도 되니까 철도만 하기에는 인력이 너무 아깝고 하니까 이제 업무 영역이 조금씩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물류 기술 개발 쪽은 제일 커요. 국내에서는 제일 큰 연구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국가 R&D 뭐 1,000억짜리 나오면 거의 한 700억, 600억, 700억을 저희 쪽에서 거의 수행하는 정도로 규모가 커졌어요. 근데 이제 불과 한 17년 전에는 이런 팀이 없었는데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쿠킹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니까 또 이렇게 커졌네요. 그 컨테이너에 뭐 숨겨진 과학이라고 별거 있겠습니까? 그냥 기존에 스틸에다가 그죠? 직육면체로 만들었으니까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나름대로는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기둥 세우고 이렇게 옆에 콜로게이션 넣어가지고 네모 육면체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물건 담아가지고 수출할 때 비도 안 젖고 뭐 좀 외부의 충격도 보호해주고 하겠죠. 그래서 그게 1953년에 만들었는데 사실 오늘 이게 한 2시간쯤 되는 줄 알고 좀 재미있게 얘기를 해보려고 몇 개를 가져왔는데 어쨌든 제가 40분 안에 소화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왼쪽에 보시면 세계 주요국 행복지수 1번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우리 충분히 그죠? 북유럽 국가들 충분히 상상하죠. 자, 오른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각국 국민 행복 지수 한문으로 돼 있죠. 두 번째 줄. 1등 중국, 2등 조선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북한입니다. 3등이 저게 쿠바, 4등이 이란, 5등이 베네수엘라 해가지고 지금 152등이 남조선, 203등이 미제국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자, 이 현상이 지금 사실은 보시면 중국이나 이란이나 뭐 베네수엘라 오케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나라들 다 합치면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1 조금 덜 될 또 그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저런 형태로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이런 형태로 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접이식 컨테이너 왜 시작하게 됐는지하고 약간 스토리가 좀 맞아서 그런데 이게 맞나요? 저게 맞나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맞죠. 저쪽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보면 어떤 게 맞을까요? 되게 신기합니다. 저는 당연히 이게 맞죠.
저도 이렇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저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 이게 도대체 그럼 뭐 옛날에 해결의 정반합 이론의 정반 그런 나중에 합의되는데 이거 지금 합의될 것 같지가 않아요. 전쟁을 해서 어쨌든 한쪽이 이기면 합의될까? 세상에는 이렇게 다른 의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을 좀 하려고 하는데 뭐 저희도 연구원에 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합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 싸움도 나고 질투도 있고 뭐 안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지금 이 자체가 제가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나는 할 수 있다. 접이식 컨테이너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제 우리 연구원 내에서는 야, 미국이나 네덜란드나 저기 유럽 애들도 30년 동안 했는데 이제 30년 뒤에 시작해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까? 걔네 이제 우리 그 심사하는 분들은 그래서 1차년도에 그때가 아마 2007년도에 제가 연구 시작했을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5천만 원 받아가지고 시작했어요. 1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접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접었는데 접는 방법을 그렇다고 매번 할 때마다 그 마일드 스틸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뭐 할 수는 없잖아요.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종이로 접었죠. 그래서 1년 내도록 연구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연구 평가 결과 점검받을 때 가가지고 이제 결과를 냈는데 제가 종이약 그림 놓고 1년 내도록 접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결국은 뒤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2차년도에 또 1억 좀 더 달라 열심히 더 해보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또 접는 방법을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뭐 직육면체 다 뜯어가지고 땅바닥에 놓고 싸가지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다시 이거 조립할 때 뭐 5시간, 4시간, 5시간씩 걸리. 그거는 접이식 컨테이너로 하기엔 좀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사람이 안 들어가면서 쉽게 접을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해서 이제 3차년도부터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를 이제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게 조금 인정되면서 국가 R&D 52억이 들어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개발돼가지고 2년 전에 마무리를 했어요. 마무리를 했는데 자. 이게 뭐 HMM이니 머스크니 가서 몇 번 해양수산부도 가서도 이제 미팅도 했는데 이제 우리 뭐 철도공사도 그렇고 저희들하고 그 관련이 있으니까 이 컨셉 좋은데 이것도 바꿔야 되는데 근데 지금 잠깐 재정적으로 힘드니 조금만 기다립시다 했고 뒤로 빼. 이게 한 개만 바꿔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바꾸려면 왕창 바꿔야 되는데 한 개, 두 개 하면 또 복잡하기만 하거든요. 기존에 컨테이너 그냥 핸들링 리치로 쉽게 리치 스태크로 쉽게 하다가 이거 뭐 접었던 놈 폈다가 뭐 다시 있다가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아시아 쪽에서 미국 쪽으로 갈 때 무역 그 현황표를 보면요. 100개가 컨테이너 100개가 가면요. 30개 정도면 차서 다시 돌아오고 나머지 70개는 MT 컨테이너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MT 컨테이너를 다시 안 가지고 오면 중국에서는 그거 어디다 담아가 수출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이것만 해도 제가 뭐 선단을 따로 꾸며야 할 정도로. 그 다음에 지금 TSR 쪽도 저희도 이제 철도 쪽이니까 그쪽이 깊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 여기 뭐 지금 이름 좀 바뀌었습니다만 판토스니 세중이니 이런 친구들 지금 중앙아시아로 지금 수출하잖아요. TSR 그 블라디보스토크 쪽에서 배를 100가지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수출하는데 TSR 타는데 되게 비싸거든요. 풀 컨테이너 가는 거나 MT 컨테이너 오는 거나 가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하나에 800만 원 보낸다. 그리고 얘를 다시 들고 오는데 800만 원이 든다? 그럼 누가 그거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거기 폐기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거기서 매각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새로운 컨테이너에 담아서 보내고 거기서 매각하고 백하는 거 한 개도 없어요. 왜? 빈 컨테이너 한 실제로 해보면 한 400만 원, 500만 원대인데 그걸 800만 원 주고 다시 백해 온다는 게 정신 나간 사람이죠. 이게 구조가 그래서 이제 저희들 생각이 그러면 한 개 가지고 그러면 4개 접어가지고 4개를 한 묶음 하면 그죠 4개가 되잖아요. 그럼 4, 8 있으면 3,200만 원짜리를 그럼 한 개로 이렇게 핸들링 해가지고 오면 오케이 괜찮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미국에 갈 때 저 빈 컨테이너, MT 컨테이너를 다시 들고 와야 되는데 어마무시하게 항만에 가면 뭐 걔가 MT든 풀이든 가면 어차피 크레인으로 뜨는 건 똑같고요. 야드 트랙도 옮기는 건 똑같고, 그죠?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4개를 접어가 한꺼번에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 말단에 ICD나 이런 데서 접어가지고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펴서 하고 나중에 또 보관해가 접어놨다 옮길 때는 대륙간 옮길 때는 접어서 옮기고 괜찮겠죠? 이거 발명하면 돈 엄청 벌겠죠?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이약 접었다고 터지고 뭐 했다고 터지고 그런데 어쨌든 계속 의향을 보내고 지금 현재는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여기 중국에서 오신 분은 없겠지만 이제 중국 애들이 하도 우리 거 뺏기려고 지금 다 닫아놓고 특허만 전 세계에 지금 14개인가 뿌려놓고요. 방어 특허까지 뿌려놓고 시기가 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느냐? 사실은 지금 여기 시간이 뭐 이렇게 재밌는 얘기 많은데 제가 이건 다 넘길게요. 이거 나중에. 사실 왜냐하면 철도나 이런데 이거 하나만 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일반적인 생각하고 많이 다른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접이식 컨테이너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못 하는 것처럼요. 우리도 지금 요 바로 앞에 그림이 여기 이체 그림인데 저희 연구원도 지금 하이퍼 튜브 지금 1200km짜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한 10년 전부터 그것도 시작했어요. 근데 1200km를 가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얘가 차륜식으로 굴러가도 우리 뭐 승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00km 정도 가면 이게 압력이 세져 가지고 양력이 생겨서 차가 발랑 뒤집어지거든요. 사실 원래 300km 이상 가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부상하는 이유가 뭐 꼬리를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 바람의 영향 때문에 압력이 높아져서 양력이 생겨서 자동으로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사실은 비행기가 뜨는 게 마찰해서 위로 움직이면 얘가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서 직선으로 가는 것보다는 당겨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양력이 생기고 우리 배는 부력으로 있고 여기는 보면 양력이 생기는 거는 뭐 그나마 그래도 무거운 철도 시스템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오른쪽 저 화살표를 보시면 마찰 저항이라고 오른쪽에 시속 500km 가도요. 마찰 저항은 그냥 굴러가니까 그냥 그렁저렁 견딜만 해요. 근데 이게 시속 200km, 300km 넘어가면 저기 공기 저항 여기 공식에 보시면 V 자성돼 있는 거 있죠. 제곱승으로 올라갑니다. 공기 저항은 한 개가 2개씩, 한 개가 2개가 4개로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래서 지금 차륜식으로 가는 거는 쇠바퀴 가지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간 게 598km 프랑스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내린막에다 그냥 싸가지고 600km짜리 한번 딱 해보고 이거는 달리다가 박살나겠다 싶어가지고 상용화는 뭐하고 대충 한 300 몇 킬로짜리 이제 차륜식으로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답이 없죠. 공력을 없애려면 튜브로 진공관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죠? 차륜 형태를 이게 도저히 이것도 마찰 저항도 어느 정도 속도가 1000km 가면 이것도 그래도 커지니까 부상시켜야 되고 그래서 초전도 이용해가지고 부상시켜가지고 1200km 가는 거 지금 현재 그거를 지금 실험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보기 한 2040년 정도나 45년 정도 되면 현재 계획으로는 아마 한번 상용화하고 서울 부산간 16분 딱 걸립니다. 서울 부산간. 그래서 비디오고 뭐고 뭐 아침에 저기 해운대에서 타가지고 뭐 16분 만에 서울역 가니까 뭐 끝내주죠. 막 뭐 그런 거 한데 교통비 비싸서 다니겠습니까? 근데 그림은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철도 쪽을 사실은 시간이 좀 2시간짜리인 줄 알고 좀 이런 거 준비했었는데 이건 스킵하고요. 자, 컨테이너. 자, 컨테이너 뭐 여러분들 해양 쪽이니까 너무 잘 아시죠? 아주 그냥 종류는 별거 없어요. 드라이 컨테이너, 리퍼 컨테이너, 오픈탑, 플랭렉, ISO 탱크, 탱크 컨테이너. 뭐 그냥 탱크같이 생기면 탱크고 안에 비어 있으면 드라이 컨테이너고 안에 냉동식품 해가지고 이렇게 쿨링 시키면 리퍼 컨테이너라 그러고 위에 뚜껑 열려 있고 하는 거는 뭐 오픈탑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기계 긴 거 이런 거 할 때는 좌우만 문 있고 옆에 측면에 다 오픈돼 있는 거 뭐 대충 보면 이 정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도 뭐 이건 뭐 별로 재미없죠. 뭐 높이가 얼마고 뭐 가로 세로 없고 스킵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컨테이너가요. 여기 보시면은 그 천열 20피트 40피트 말고 그 밑에 열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스크래치 돼 있죠. 저게 이제 하이 큐빅이라는 건데 기존 거보다 2.39보다 2.69 정도, 그래서 30cm 정도 더 높아요. 그런데 지금
해상 운송 지금 철도 같은 경우에는 수송하는 거 보면 어차피 길이가 같잖아요. 그러면 높으면 더 많이 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컨테이너가 자꾸 하이 큐빅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철도 수송 쪽은 일반 표준 컨테이너보다 거의 지금 70%, 한 80% 넘어가고 있어요. 하이 큐빅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최대한 양을 많이 움직여야지. 미국에서 한국 오고 한국에서 미국 가는데 저 30cm만큼 물건을 더 채워넣으면 엄청나게 이익이죠. 저거 한 네다섯 개 정도 하면 그 다시 컨테이너 하나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최적화인데 자꾸 늘어나고 옆으로 늘어나려니까 이게 리치에 뭐 나머지 우리 크레인들의 원래 이 다른 시설 장비들이 딱 20피트, 40피트에 고정돼 있어서 그거는 힘들고 높이는 그래도 좀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에 이제 너무 많이 넣고 하는 거는 뭐 이거는 그냥 스킵을 하고요. 자, 그 우리 뭐 해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가 이 공식 보여드리는 게 생존 부등식이라고. 이 부등식이 성립이 안 되면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생존 부등식. 자,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우리가 기차를 탄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티켓을 실제로 100원 주고 샀어요. 100원 주고 샀는데 이게 만드는 비용이 110원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망하는 거죠. 지금 뭐 공공기관이라고 어쩌고 잠시 그럴 수는 있었지 모든 기업의 기본은 그죠? 투입 대비 이익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격이 분명히 비용보다 높아요. 투자된 비용보다 가격은 반드시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데 이제 티켓을 1,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써봤어. 써봤는데 아 이거 1,000원어치 가치가 안 나오는 것 같아. 900원, 800원밖에 안 내는 것 같아. 가치가 제가 느끼기에. 그러면 그거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안 사죠. 결국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소비자, 생산자가 잉여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소비자가 잉여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둘 다 코스트보다는 프라이스가 높아야 되고 프라이스보다는 밸류가 높아야 됩니다.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컨셉이 결국은 지금 우리 자본주의나 이런 기업들이 돌아가게 하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컨테이너도 지금 굉장히 새로운 기술로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거 한 번만 보십시오. 좀 자세하게 보이실지 모르는데 군무라고 하죠. 군무. 새들이 막 수천 마리가 자 저거 되게 이거는 거의 뭐 말도 안 되죠. 근데 충돌하는 놈이 한 명도 없어요. 쟤들이 근데 방향성을 수시로 바꾸고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는데 왜 얘네들은 한 명도 충돌을 안 할까? 우리 지금 같으면 충돌해야 되는 정상 아니에요? 가다가 저기는 우두머리도 없어요. 저는 저기 우두머리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앞에 리딩하는 새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쟤는 우두머리도 없어요. 그냥 가다가 그냥 바뀌어요. 근데 옆에 뭐 매나 독수리가 있으면 쫙 바꿔가지고 근데 뒤따라가던 애는 뭣도 모르고 같이 바꿔야 그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동이 치는데 새가 우리보다 더 똑똑할 것 같아요. 저게 진짜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저 수천 마리가 한 마리도 충돌을 사고가 안 일어나는 거는 이네들끼리의 규칙이 있는 거죠. 철저한 규칙, 생존의 규칙이 있어요. 니하고 내하고는 무조건 30cm 떨어져야 돼. 귀가 우리보다 훨씬 한 200배 정도 더 훨씬 더 우리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만 소리 다른 방향에 갖다 휙 트는 소리 나면 자기도 같이 왜 30cm 떨어뜨려야 되니까 얘기 앞에서 갑자기 틀면 본능적으로 그냥 같이 틀어버리면 뒤에 따라오던 것들도 시차는 약간 있지만 전체적으로 확 틀어버리는. 그리고 눈이 또 이렇게 좌우로 달려가지고 옆에 조금씩 하는 걸 계속 보고 있어요. 걔네들도 우리보다 시각이 훨씬 한 50배 이상 세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시각이나 뭐 이런 청각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같이 간격을
반드시 유지해줘야 된다는 무의식 속에 쟤네들은 저렇게 활공하면서도 충분히 안 부딪히고 이렇게 하고 있다. 저희들이 사실은 제가 왜 여기 있냐면 과학에서 이게 자연에서 배울 게 많거든요. 자연에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기차는 그렇게 하면 안 될까 해서 이제 요즘 이런 기차도 만들고 있습니다. 트럭들이 같이 붙어 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방향이 다르면 운행 중에 저렇게 엇갈리게 시키고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대중교통 쪽에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자율운행 되면 뭐 어차피 자율운행 되면 어차피 운전사 없는데 자기네끼리 신호 주고 받으면서 지금 현재 기차는 옛날엔 지상 신호로 해가지고 지상에 왜 신호 단자가 있어가 기차가 지나가면 압력에 의해서 얘가 인지해가지고 센터로 신호 보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기차가 어디 지역 지나갔다 했는데 지금 현재는 차끼리 신호 통신해요. 자기네끼리 통신하면서 차상 신호라 그래요. 제가 내 앞에 지금 2km 앞에 지나가고 있어. 그러면 더 가까이 가면 안 되잖아요. 새들처럼 우리 그거 더 가까이 가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자동으로 무선 통신해 가면서 고속 무선 통신하면서 우리 앞에 2km 앞에 있네. 속도가 몇 킬로네. 그럼 2km 앞에 있는데도 속도가 300km네. 그럼 나도 달려도 되고 2km 앞에 있는데 얘가 속도가 제로네. 그럼 나 가면 죽죠. 서버려야 되고.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세상이 변화가고 있고 저희도 트레인 쪽은 이런 기술 개발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분까지 딱 20분 지났네요. 이제 이 도입부가 좀 길었지만 그래도 좀 나름 뭐 들을만하죠. 예. 자, 지금부터 이제 컨테이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여기 맨 왼쪽에 브레이크 볼크 한번 보십시오. 브레이크 볼크. 우리 이게 정확하게 언제냐면 우리 한국 전쟁 때 미국에서 우리한테 보급품 보내준데 전부 저렇게 내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구루마에 실어가지고 한 개, 두 개 날랐습니다. 불과 1950년 우리 전쟁 나자마자는 왜 이때는 전 세계 아직 컨테이너라는 놈이 없었어요. 근데 1956년에 말콤이라는 사람이 2차 대전 때 쓰던 유조선을 개조해가지고 컨테이너로 한번 그렇게 만들어 봤어요. 컨테이너 선으로 그래가지고 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파도 칠 때 물도 안 들어가지. 위에서 찍어가지고 올리니까 크레인으로 찍어 올리니까 이거 취급도 되게 간단하지. 굉장히 효율적이. 사실은 무역에 무슨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면 제가 보기에 이 자유무역주의의 첫 번째 혁명이 물류혁명의 첫 번째는 저는 컨테이너로 봅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거냐? 이게 지금 내가 저 시대로 돌아가면 내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아까워 죽겠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맨 마지막에 오른쪽에 이제 물음표 쳐놓은 이유가 그러면 저게 끝인가? 어차피 세상 변하는데 또 뭐 변할까 했는데 이제 접어야겠다.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엄청 접고 있어요. 근데 다 같이 실패하는 거예요. 어떻게 실패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컨테이너가요. 일단 특징이 우리 ISO의 국제 스탠다드 오거니제이션이잖아요. 그죠?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거기에 보면 컨테이너는 요거는 반드시 만족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384톤 직하중을 견뎌야 된다. 기둥이. 그러면 한 포스트당 거의 7, 8톤 되니까 거의 100톤 가까이 되죠. 그럼 내 포스트가 100톤씩 견뎌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안에 내적 화물이 55톤을 실었는데도 걔가 처지지 않아야 된다. 사실 55톤 실으면 저 길거리 나가지도 못해요. 도로 규정 때문에. 그런데도 특수한 경우라도 어쨌든 55톤을 실었는데도 브레이크아웃이 안 생기고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강도를 가져야 된다. 이외에 나머지 옆에 물로 분사했을 때 물방울이 들어가면 안 된다부터 뭐 막 한 50가지가 넘는데 그거는 뭐 그냥 자질구레한 거예요. 매달아가 옆으로 막 크레인으로 막 밀었을 때 얘가 뭐 비틀어짐이 얼마 이상 되면 안 된다. 위에서 눌렀을 때 얼마 되게 많은데 두 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384톤을 견뎌야 되고 55톤의 내적 화물을 견디려면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우리 컨테이너가 네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좌우에 있는
기둥을 접어가지고 내리고 올리고, 맞죠? 그게 바로 이렇게 보이시죠? 비디오 하나. 이런 원리로 해야겠죠. 안 그러면 접을 수 없잖아, 그죠? 근데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렸죠. 384톤. 제 지금 옆에 저 힌지라고 하죠. 경첩 저기 이렇게 접혀지는 부분. 저게 코너당 100톤씩을 못 견뎌요. 그래서 탄소 섬유로 쓰자 해가지고 갖다 넣었어요. 썼더니만 옆에 주변에 철이 우그러지고 걔는 오히려 단단하니까 괜찮고, 결국은 뭐냐면 이게 기둥을 접을 수가 없네. 와, 이거 그러면 이거 접는 방법 큰일 났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겹치마중 발생이라고 하는 게 저 오른쪽에 보면 화살표로 중간 맨 위쪽 아래쪽 저기에 힌지 경첩이라고 하는 그 힌지가 들어가 있는데 저놈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결기죠. 연결기가 못 견딘다. 그래서 불가능.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지. 기둥 못 접으니까 하부하고 천장을 접어야지. 하부하고 천장을 접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미국 회사에서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세워서 4개를 접어가지고 하나의 번들화 시켜가지고 딱 똑같이 크기도 똑같이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자, 이거는 그럼 무슨 문제 생길까요? 방금 제가 55톤 얘기 드렸죠. 아니 그 기둥 그것도 지금 못 견딘데 얘가 옆으로 해가지고 힌지가 55톤 집으면 밑으로 다 무너지죠. 그러면 이상하다. 접긴 접어야 되는데 옆에도 못 접게 하고 위에도 못 접게 하면 그러면 접는 방법이 뭐지? 하다가 이제 저기 독일이나 이쪽 애들이 이제 판을 전부 다 막 뜯어가지고 초기 버전이에요. 8면을 다 6면을 전부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땅에 놓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조립하는데 뭐 지게차도 필요하고 크레인도 필요하고 40피트짜리 그 철판이 얼마나 깁니까? 그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조립해놓으면 다 우그러집니다. 지금 이거는 단단하게 좌우에 이렇게 다 꽉꽉 잡고 있어서 근데 그냥 갖다가 판 해놓은 거 갖다가 엎어놓으면 다 우그러집니다. 생각보다 컨테이너 옆면이 물렁물렁한 것 지금 걔가 굉장히 강도가 세고 힘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게 비디오가 나올 겁니다. 한번 보시죠. 요게 이제 한진에서 만든 게 아니고 저기 그 네덜란드에서 HCI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이거는 중국 겁니다. 이건 중국 거. 그 네덜란드 걸 중국이 카피해가지고 상해 국제 전시회에서 일단 여기에는 리치 스테커가 있어야 되고요. 요 보시면은 저 줄이 달려 있죠. 와이어. 이렇게 저거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렇게 올리면 쫙 펴지게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때 갔을 때 현장 가보니까 저기 우그러져 가지고 오른쪽에 이제 동그라미로 우그러진 거 나오죠. 근데 저게 최대한 공을 들여가지고 연습장에서 하는 데서 지금 거기서 우그러졌다는 거지. 실선에서 쓰면 저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게 아까 전에 옆에서 잠깐 보셨지만 인원이 지금 몇 명이 붙은지 한번 보실래요? 측면 접을 때, 펼 때. 지금 여기서는 사실은 뭐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접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들어가 있고 저 6명이 저 측면판 넘어져 있는 거를 힘으로 강제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그것도 숙련된 6명이 저희들이 가서 8명이 붙었는데 끔찍도 안 해요. 그러면 이거 접는데 하나 접을 때마다 저 노동력을 써가지고 저렇게 하긴 뭐하고 리치로 써가지고 하기엔 뚜껑은 어떻게든 들었다 뺐다 하겠는데 나머지는 뭐하고 그 다음에 리치 저거 얼마나 비싼데 저거 컨테이너 접는데 저다 쓰면 안 되죠. 빨리 컨테이너 움직이는데 써야 되고.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지금 여기 7명 있잖아요. 저거는 숙련된 사람이 이렇게 세우는 거고 어거지로 밑에 장치해놔가지고 빨리 올라오게 약간 스프링 같은 거 달아놨어요. 보니까.
안 그러면 저거 저 철판 40피트짜리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이 없어서 야 이거 큰일 났네. 중국도 저렇게 사실 굉장히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네덜란드 이렇게 하다가 어차피 지금 힘들어가지고 망했고 지금 요게 대표적인 케이스가요. 요게 독일 애들이 만들었던 거고 요게 지금 미국의 스택선이라는 회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하다 안 돼가 요즘 이거는 뭐를 쓰냐면 그냥 우리 아주 고급 승용차들 있잖아요. 매덕하는 고급 승용차들 따로 한 대 가져오기엔 좀 기스 아까워 겁나는 것들은 저기다 넣어가지고 수출 수입하고 막 이렇게 인도하고 할 때 저런 데 넣어가지고 기스 같은 거 안 나게 할 때 하고요. 이거는 하다가 거의 실패해가지고 4개 묶어가지고 4개 해놨는데 이거 나중에 다시 펴려면 다시 또 일단 이거는 밑에 하중도 안 되지만 이게 자꾸 넘어져요. 위험해. 왜냐하면 리치가 옆에서 지게차가 옆에서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자꾸 넘어져요. 높이는 2.6m 가까이, 2.4m 그죠? 2.39 정도 되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키가 훨씬 큰데 밑에서 지게차로 자꾸 밑에를 들었다 넣었다 하는데 저 4개를 쌓으려고 하면 붙여야 되잖아요. 자꾸 들으니까 자꾸 넘어져서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직 진행 중이지만 질문 접을 수 있는 분 이거 접으면 진짜 돈 많이 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 거의 제가 알기로 한 2억 개 가까이가 돌아다녀요. 실질적으로는 한 8천만 개, 9천만 개 그 정도가 배에 실려 다니고 한다는데 내륙에 장치되어 있는 거 합치면 2억 개가 넘어요. 그러면 하나에 10만 원 정도의 로얄티만 받아도 하나 저거 하는데 10만 원 로얄티 받아요. 그러면 2억 개면은 자 10만 원 곱하기 2억 개 한번 해보십시오. 돈이 얼마 나오는지.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기술료만 받아서요. 우리나라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어마무시한. 근데 하나에 10만 원이 너무 싸잖아요. 획기적인 거면 지금 저거 하나에 드라이 컨테이너 한 800만 원, 쌀 때는 600만 원 하지만 40피트 같은 거는 좀 철강가 비싸고 지금 1000만 원 넘어가거든요. 그 중에 10% 받으면은 100만 원 받으면 이건 일단 나라를 사버립니다. 그 정도로 돈이 커요. 근데 이 컨테이너가 내구연 안에 한 20년 정도 됩니다. 20년 안에 천천히 바뀌면서 하면 굉장히 되겠죠. 그래서 접을 수 있는 분 혹시 이거 보고 나는 아이디어 딱 떠오르는 거 있다. 아니 가로도 못 접고 세로도 못 접게 해놔놓고 지구로 떨어지면 어떻게 다시 그러면 맹 또 힌지가 맹 또 우그러졌다 다시 제대로 돌아오면 맹 또 거기가 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세울 때는 다시 어떻게 세우게요? 우리도 바바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컨셉을 좀 바꿔가지고 기둥 안 접는 접이식. 기둥은 안 접대. 그러니까 보시면 단순한데 그 컨셉을 지금 집어넣고 들어가니까 이제 확실히 이제 그럴만하네, 견딜만하네 하면서 이제 딴 나라에서 막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잠깐 소개를 어떤 건지 그냥 약간 맛만 보여드리고 디테일한 거는 또 너무 자세한 거는 또 나중에 또 저도 잠깐 국정원에 물론 국가보호기술은 아니에요. 상업기술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해봤어요. 실질적으로 광양에서 저렇게 4개 접어가지고 한 개 컨테이너랑 똑같이 하고 그다음 원래 저거 가는 건 평거고 요거는 접어가지고 위에서 크레인으로 한번 딱 들면 그대로 한꺼번에 4개가 다 같이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서울, 부산, 광양 그다음에 미국 보내봤어요. 미국도 보내보고 LA항 보내보고 LA항에서 시카고까지도 보내보고 철도도 태워보고 그다음에 또 요거를 베트남에도 보내보고 하이퐁이란데 그죠? 그 하이퐁인데 거기도 보내보고 하여튼 여러 군데 우리 선사들 협조를 좀 얻어가지고 해외에도 보내가 거기서 접고 펴고 또 안정성 있냐 없냐 그다음 이제 테스트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괜찮다. 뜨거운 날씨에도 괜찮고 차가운 데도 괜찮다 해서 이제
그 국가 뭐 물류 신기술 인증받고 일단 그런 건 다 받아놨는데 뭐 중요한 거는 뭐 팔려야 되는데 이게 팔려야 뭐 우리도 연구개발하고 그다음에 그 기술료 들어오면 저희들은 이제 출연기하니까 아무래도 기관으로 다시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해가지고 또 새로운 기술 개발하도록 해주거든요. 물론 일부는 이제 연구자들한테 인센티브 가긴 가지만 어쨌든 뭐 팔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그래서 상황이 그렇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말았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원리 보실래요? 물 끓이면 그죠? 수증기 나오잖아요. 수증기를 여기 증기를 밸브실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당연히 뜨거우니까 밀려오죠. 그러면 피스톤이 뒤로 밀리고 그럼 이 바퀴가 뒤로 한 바퀴 살짝 밀리겠죠. 얘가 그러면 이렇게 바퀴가 뒤로 밀릴 동안 그 위에 있는 거기 그 브레이크 저기 뭐 밸브 쪽에 있는 거 요 위에 있는 막대기가 이렇게 돌면서 얘는 밀려요. 그러면 여기는 들어오는 공기를 차단하고 뒤로 밀렸던 게 빠져나가고 그죠? 스팀 엔진이 그냥 너무너무 간단한 엔진이거든요. 스팀 엔진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증기 집어넣어가지고 그 힘에 의해서 밀었다가 그 다음에 얘가 바퀴에서 반 바퀴 돌면 다시 배출구로 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밀면 다시 증기 들어오고 다시 이쪽으로 막고 계속 증기 넣고 닫았다가 열었다 닫았다 빼면서 계속 증기만 밀어오면 그 힘에 의해서 바퀴가 굴러가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봐가지고는 뭐 되게 어려운 것지만 사실 원리는 너무너무 간단하거든요. 스팀 엔진이. 네, 마지막 질문 한 분 더 받으실게요. 네. 네, 우리 실장님 되게 귀한 강의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국해양교육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신춘입니다. 네, 제가 왔다 갔다 해서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뭐냐하면 요즘 이제 이런 컨테이너에 물건을 실어 나를 때 냉동 제품이라든가 뭐 특수 상황에서 압력이나 뭐 이런 온도, 컨테이너 내 에어 컨디션 이런 물리적인 그런 환경 시스템을 어떻게 제어하고 현재는 그 제어한 상태가 어디까지 갔는지 사실은 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알 수 있는지요? 네. 지금 그 우리 그 고기나 이런 거 얼려서 오령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고기들은 전부 다 얼려버리겠죠. 그리고 난 뒤에 그거를 그 리퍼 컨테이너를 가지고 냉장고로 보신대요. 냉장고에다가 넣어 가지고 계속 그 경유 돌리거나 아니면 전기 꼽아 가지고 계속 우리 냉장고 돌리듯이 해 가지고 얼려서 목적지까지 오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밀, 콩 이런 것들도 수입할 때 그 안에 습기, 세균, 그다음 부패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질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산소 다 빼고 이제 그런 왜냐하면 그냥 산소만 있으면 얘가 자꾸 부패가 돼요. 여름 적도지방치 나올 때 그러면 거기에 우리 곡물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들은 곡물 컨테이너는 옛날에는 벌크 형태로 그냥 배 위에다 가득 쌓아가지고 왔는데 그게 밑에 막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컨테이너 용기에다가 그걸 넣고 그다음에 그 안에 산소를 다 빼고 질소를 집어내가지고 나머지 세균들이 활동 못하게 딱 잠가놓고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건 일본의 사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천항에다 갖다 놓고 2년 뒤에 내보내는데도 똑같아요. 하나도 왜냐하면 얘가 사과고 생물이고 안에 얘가 산소 호흡을 하거든요. 땄더라도 산소 호흡을 하게 되는데 산소 다 빼보고 질소 집어넣으니까 숨을 막 일시적으로 기절해가지고 2년 동안 하나도 안 변하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사과가 2년 전에 인천항에 들어와가지고 시장에 풀리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 기술이 발전하니까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베트남에서 아마 신문에 보시면 저희 연구원 쳐보시면 라오스에서 곡물 컨테이너 우리 지금 만든 거 그거 좀 가서 쓰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지금 지난주에 테스트하고 그 시장에 풀려고요. 왜냐하면 라오스는 쌀을 엄청나게 생산해서 수출하는 나라인데 이거 뭐 절반 이상이 썩어 버린대요. 습기가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산소 빼고 질소 집어넣고 몇 개 센서 집어넣고 또 몇 개 한두 개 더 있습니다. 뭐 그건 나중에 좀 필요하신 분들 찾아보시고 그렇게 조절하면 요즘은 다 제어합니다. 센서로 전부 제어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컨테이너가 굉장히 진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권영장 연구원님께 다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시에 그 다음 강의 시작될 텐데요. 준비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잠시 쉬시거나 부스에 다녀오시거나 하시기 바랍니다.